김학수는 초연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마의 선, 눈의 모양, 코의 높이, 입술의 형태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초연의 손을 잡고 송금을 보더니 마지막으로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하던 김학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인가? 김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양겸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특별한 것이라도 보이십니까? 이보게,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네. 관상을 보니 이 여인은 귀자를 낳을 상이고 뱃속의 아이는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인물이 될 것 같네. 정말입니까? 손금을 보니 더욱 확실하네. 이 아이는 문무를 겸비한 인재가 될 것이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정승의 자리까지 오를 운세를 가지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집안을 크게 일으킬 복을 가지고 있네. 김학수의 말에 이양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조선설화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감의 씨를 가진 과부의 운명적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시대 경상도 안동의 마을,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커다란 기와집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양겸 대감 45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위엄 있는 풍채를 자랑하는 그는 한때 조정에서 공조판서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암투와 당파 싸움에 지쳐 일찌감치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영준이 작년 봄 갑작스런 열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20살의 꽃다운 나이의 말입니다. 이양겸은 그날 이후 술잔을 벗삼아 지내며 집안의 대가 끊어질 것에 대한 깊은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정실 부인인 한씨 부인 또한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42살의 그녀는 하루 종일 불당에 앉아 연부를 외우거나 아들의 유품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집안 전체에 침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감 새해도 되었는데 새 옷이나 해 입으시지요. 한씨 부인이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양겸은 책을 읽다 말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내가 먼저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오. 부인도 새 치마 저고리나 하나 맞춰 입으시오. 그럼 동네에서 솜씨 좋다는 그 과부를 불러볼까요? 초연이라고 하던. 한씨 부인의 말에 이양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연이라는 이름을 들으니 왠지 가슴 한편이 설레는 것 같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며칠 후 초연이 이양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28살의 그녀는 남편을 역병으로 잃고 홀로 지내며 바느질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어 더욱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뛰어난 바느질 솜씨 덕분에 마을의 양반집에서 자주 불러주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초연은 마을에서 소문난 미인이었습니다. 달처럼 하얀 피부와 버들가지 같은 허리, 그리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홀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부담 때문인지 누구의 구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님, 몸치수를 재어보겠습니다. 초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한씨 부인의 치수를 재었습니다. 어깨 너비, 가슴둘레, 허리선, 숙련된 손놀림으로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이번엔 대감님 차례입니다. 이양겸이 초연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초연의 고운 손이 자신의 어깨와 가슴을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와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나이 40이 넘어서 이런 마음을 품다니. 이양겸은 자신도 모르게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중해서 치수를 재는 그녀의 모습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들고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진 채 숨을 고르는 모습까지도 매혹적이었습니다. 초연 역시 이양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따뜻하고 깊은 눈빛에서 어떤 진실함을 느꼈습니다. 서방을 잃고 나서 처음으로 한 남자에게 마음이 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그런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양반 대감님이 나 같은 과부에게 마음을 둘 리 없어. 그저 내 착각일 뿐이야. 옷감과 색깔을 정하고 나서 초연은 일주일 후에 완성품을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양겸은 아쉬운 마음에 그녀를 배웅하며 나갔습니다. 초연, 혹시 옷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도 되겠소? 네, 대감마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초연이 떠난 후 이양겸은 하루 종일 그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책을 읽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이양겸은 핑계를 만들어 초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옷의 길이가 좀 긴 것 같다며 다시 한번 맞춰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초연은 의아해했지만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이양겸은 초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옷을 짓겠다며 때로는 옷감에 대해 상의하겠다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습니다. 초연도 처음에는 영문을 모르겠다가 점차 이양겸의 마음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이양겸은 우산도 없이 초연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초연은 그런 그를 보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대감님, 이렇게 비를 맞으시면 감기 드실 텐데요. 들어오셔서 비가 그칠 때까지 계시지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는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초연이 끓여준 차를 마시며 이양겸은 평소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초연이, 외롭지 않으시오? 갑작스러운 질문에 초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양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진심 어린 관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양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그녀가 더욱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아들을 잃고 나서 매일이 허전하오. 부인과도 예전 같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무엇 하나 싶을 때가 많소.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해 갔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고 안에서는 두 마음이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날 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초연은 이양겸에게 저녁을 대접했습니다. 간소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이양겸은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도 자신도 식욕을 잃은 지 오래되어 늘 성의 없는 밥상만 받았는데 초연의 손맛은 달랐습니다. 대감님, 술 한 잔 드시겠어요?
서방님이 생전에 좋아하던 술이 있는데 초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양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주를 따라주는 초연의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이 신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술이 들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지난 이야기, 아픔, 그리고 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이양겸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을 토로했고, 초연은 홀로 살아가는 어려움과 불안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연이,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술에 취한 이양겸이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초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도 이미 이양겸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모습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대감님, 초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마치 봄철 녹은 눈이 흘러내리듯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양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초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초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초연이, 저도 대감님을, 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안에서는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연의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과부이고 그는 양반 대감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특히 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신에게는 평판이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양반댁 부인들이 자신을 외면한다면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대감님,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초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양겸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보호하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초연에게 이양겸의 따뜻함은 한겨울 난로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상처로 메마른 이양겸에게 초연의 부드러움은 단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양겸은 더욱 자주 초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당당해졌습니다. 초연 역시 그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바느질을 하면서도 자꾸 문 밖을 바라보곤 했고, 저녁이 되면 그가 올까봐 단정하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양겸은 초연과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정치적 싸움에 지친 마음도, 아들을 잃은 슬픔도 그녀의 품에서는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초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불안함과 외로움이 이양겸이 곁에 있을 때는 사라졌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초연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입덧이 시작되었고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임신이었습니다. 초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을까? 이양겸 대감은 어떻게 생각할까?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초연은 이양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감님, 제가 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겸의 표정이 순간 놀라움으로 변했다가 이내 기쁨으로 밝아졌습니다. 정말이요? 정말로? 네, 확실합니다. 이양겸은 초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던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식은 하늘이 주신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소식은 곧 이양겸의 집안에 알려졌고 한씨 부인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대감,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과부와 정을 통해 아이까지 가지게 했다니.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녀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인들도 무서워서 방 밖으로 피했습니다. 대감이 어떤 분인데 과부 따위와. 아,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한씨 부인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진다는 배신감은 더욱 컸습니다. 이양겸은 아내의 화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변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부인,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질 뻔했소. 영준이가 죽고 나서 부인도 나이가 더 이상 아이를 낳기 어려운 상황이니 그렇다고 해서 과부와 정을 통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집안의 대를 위해서라도 이 아이는 필요하오. 씨바지라도 드려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이양겸의 말에 한씨 부인은 더욱 분개했습니다. 자신을 씨바지 취급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어른들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양겸의 아버지뻘 되는 종가의 어른과 동네의 원로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집안의 대가 끊어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공조판서까지 지낸 한겸이의 핏줄이 끊어진다면 조상님들께 면목이 없네. 초연이라는 여자도 인품이 좋다고 들었고 미모도 뛰어나다니. 일단 아이부터 낳게 하고 보자. 어른들의 결론은 초연을 집안으로 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분개했지만 어른들의 결정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임신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한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만 낳고 집을 나가야 해요. 부인은 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양겸은 마음이 아팠지만 일단 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소. 그렇게 하겠소. 며칠 후 초연은 이양겸의 집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한씨 부인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머물 거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한씨 부인의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초연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초연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옷 입는 것부터 걸음걸이, 말하는 투, 먹는 것까지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과부가 감히 정실부인 행세를 하려고 내 자리를 알고 처신해라.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뭘 그렇게 많이 먹어? 아이 핑계 대지 말고. 목소리가 왜 그렇게 커? 천한 개 티가 나네. 초연은 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몸의 변화도 힘든데 한씨 부인의 질투 어린 구박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나마 이양겸이 밤에 찾아와 위로해주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은 그것마저 견제했습니다. 대감, 그 여자 방에 너무 자주 가시는 것 아니에요? 임신 중에는 몸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래도 내 아이를 가진 여자인데. 아이만 생각하신다면 더욱 조심하셔야죠. 결국 이양겸은 3일에 한 번 정도만 초연의 방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연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이양겸이 오지 않는 날에는 한씨 부인의 구박과 하인들의 시선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씨 부인이 초연에게 빨래를 시켰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빨래를 못하겠다고?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밥만 축 내려고?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초연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빨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얼어붙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또 어느 날은 청소를 시켰습니다. 대청마루도 제대로 못 쓸고 뭐라는 거야? 다시 해. 초연이 아무리 깨끗하게 쓸어도 한씨 부인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시켰습니다. 초연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눈치를 보느라 늘 긴장해야 했고 언제 또 무슨 트집을 잡힐지 몰라 조심조심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양겸의 오랜 벗인 김학수가 한양에서 내려왔습니다. 김학수는 한양에서 소문난 관상가이자 예언가였습니다. 높은 벼슬아치들도 그의 관상을 보러 올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복의 한겸이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고 있었나? 학수형님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두 사람은 정자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법과의 대화에 이양겸의 얼굴에도 웃음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한겸이 자네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김학수의 날카로운 관찰에 이양겸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아, 그게. 그때 초연이 임신한 몸으로 안주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예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학수는 초연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의 관상을 봤지만 이런 기운을 가진 여인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겸이, 이 여인은 누구인가? 아, 제 아이를 가진 여인입니다. 이양겸이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김학수는 초연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이 여인의 관상을 좀 봐도 되겠는가? 그러시지요. 기왕 오신 김에 뱃속 아이의 운세도 봐주십시오. 김학수는 초연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마의 선, 눈의 모양, 코의 높이, 입술의 형태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초연의 손을 잡고 송금을 보더니 마지막으로 그녀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하던 김학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인가? 김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양겸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무슨 특별한 것이라도 보이십니까? 이복의 한겸이,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네. 관상을 보니 이 여인은 귀자를 낳을 상이고 뱃속의 아이는 장차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인물이 될 것 같네. 정말입니까? 송금을 보니 더욱 확실하네. 이 아이는 문물을 겸비한 인재가 될 것이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정승의 자리까지 오를 운세를 가지고 있어. 그뿐만 아니라 집안을 크게 일으킬 복을 가지고 있네. 김학수의 말에 이양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이런 좋은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엿들은 한씨 부인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은 일찍 죽었는데 과부가 낳을 아이는 정승까지 될 운세라니. 질투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날 밤 한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초연에 대한 질투와 뱃속 아이에 대한 시기심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낳은 영준이는 그렇게 일찍 죽었는데 과부년이 낳을 놈은 정승이 될 운세라고? 이게 말이 되나? 한씨 부인의 마음속에서는 검은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평소에도 초연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그 감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씨 부인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승될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우쭐해지는 거야? 점쟁이 말을 그대로 믿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입 닥쳐.
과부 주제에 말대답까지 해? 한씨 부인은 초연이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초연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잘못했다고 구박했습니다.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 할 일이 없어? 할 일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럼 마당을 쓸어. 깨끗하게. 초연이 마당을 쓸면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빨래, 청소, 바느질. 임신한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연달아 시켰습니다. 초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견뎌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이양겸은 초연의 고통을 알고 있었지만 아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초연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대감님도 나보다는 마님이 더 소중하시구나. 초연의 마음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연모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지켜주지 못하는 이양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편 한씨 부인은 날이 갈수록 화병이 심해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초연과 그녀가 가진 아이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그녀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속이 쓰려. 가슴이 답답해. 한씨 부인은 자주 몸의 이상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초연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8개월이 되어 배가 많이 나온 초연을 보면서도 한씨 부인의 질투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 배를 보니 더욱 속이 뒤틀려. 내 아들은 죽었는데. 한씨 부인은 혼자 중얼거리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한씨 부인은 초연에게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라고 시켰습니다. 물이 떨어졌으니 길어와. 마님, 제가 임신 중이라. 임신했다고 해서 물도 못 길어? 그럼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초연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물을 길어서 돌아오는 길에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초연은 배를 쓸어내리며 걸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인들도 안쓰러워했지만 한씨 부인이 무서워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초연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임신으로 인한 피로와 한씨 부인의 구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몸에 무리가 갔습니다. 그렇게 험난한 시간을 보내며 10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밤 초연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아파요. 초연의 신음소리에 집안이 소란해졌습니다. 이양겸은 급히 마을의 산파를 불러왔고 하인들은 뜨거운 물과 깨끗한 수건을 준비했습니다. 힘내세요. 조금만 더. 산파의 격려 속에서 초연은 온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애,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사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입니다. 산파의 말에 이양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초연이 고생 많았소. 이양겸은 지친 초연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초연도 아이가 무사히 태어난 것에 안도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예쁘고 건강했습니다. 이양겸의 눈매를 닮아 의젓해 보였고 초연의 코를 닮아 오똑했습니다. 무엇보다 김학수가 말한 대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저 여자가 낳은 아이가 이 집의 대를 잇게 되는구나. 내 영준이는
한씨 부인의 분노와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마님, 진지 좀 드세요. 하인이 밥상을 가져와도 젓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이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한씨 부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인,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양겸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한씨 부인은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원을 불러서 진맥을 해보았지만 별다른 병은 없다고 했습니다. 몸에는 큰 이상이 없으신데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씨 부인의 마음은 편해질 수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초연과 그녀가 낳은 아이에 대한 질투와 분노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씨 부인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열이 났습니다. 마님, 마님. 하인이 급히 이양겸을 불렀습니다. 한씨 부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이양겸은 급히 한양에서 유명한 의원을 불러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감님, 부인께서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큰 분노와 슬픔을 오래 품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양겸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새로운 아들이 태어난 기쁨과 아내를 잃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이양겸은 한씨 부인의 시신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몬 것 같아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이양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슬픔과 자책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초연도 한씨 부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녀가 죽은 것은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마님께서 이렇게 되지는 않으셨을 텐데. 초연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기쁨보다는 한씨 부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이양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씨 부인과의 약속대로 초연을 내보내야 하는가, 아니면 아이를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양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안의 어른들과 상의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초연이,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안주인이 되어 주시오. 초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감님, 그런 말씀을. 한씨 부인이 죽은 것은 내 잘못이오.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당신이 이 집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어야 하오. 이양겸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끌림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초연의 고운 마음씨와 깊은 정을 알게 되면서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님과의 약속이,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마시오.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주인입니다. 초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시련과 고통이 한순간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양겸은 초연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초연은 정식으로 이양겸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초연의 인품과 덕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연이가 원래 마음씨가 착한 아이였지.
과부라고 해서 다시 살 수 없는 건 아니잖아. 이양겸 대감도 외롭게 살 필요 없고 좋은 일이야. 아이는 한승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새로운 희망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한승은 정말로 김학수의 예언대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기가 남달랐습니다. 3살에 글을 깨우쳤고 5살에는 천자문을 다 외웠습니다. 아버지, 이 글자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승희가 벌써 이런 어려운 글자도 궁금해하는구나. 이양겸은 아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죽은 첫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한승희가 그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초연도 아들을 키우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과부로 혼자 살 때의 외로움과 불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아들이 있는 따뜻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커서 아버지처럼 큰 선비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승희.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초연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때는 이런 행복한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꿈만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승이 15이 되었을 때 그는 소과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이어서 20살에 대과에 급제하였고 25에는 정원의 벼슬을 얻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감님, 도련님이 또 승진하셨다니.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러 몰려왔습니다. 이양겸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부인이 잘 키워준 덕분이요. 이양겸은 아내를 바라보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초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학수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한승은 30세에 벼슬이 정삼품 참판까지 올랐고 40세에는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양겸 가문은 다시 한번 크게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승이 정승이 된 날, 그는 부모님께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승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양겸은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던 자신을 구해준 초연, 그리고 그녀가 낳아준 소중한 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초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부로 홀로 지내며 막막했던 시절, 이양겸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아들을 낳아 기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정말 꿈만 같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며 서로에게 고마워했습니다. 부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 대감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한승은 정승이 된 후에도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고향에 큰 집을 지어드리고 매년 생신 때마다 성대한 잔치를 열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빕니다. 우리 승희 덕분에 이런 복을 누리는구나. 이양겸과 초연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아픔과 시련은 잊혀지고 오직 감사와 기쁨만이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양겸 가문의 번영을 부러워했습니다. 역시 덕을 쌓고 살면 복이 따르는 법이야. 초연이도 고생 끝에 낙이 온 거지. 한승 도련님이 효자라서 부모님께서 복을 받으시는 거야. 그렇게 이양겸과 초연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신분의 차이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인내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아들 한승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 나라의 동량이 되었고 가문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이양겸의 가문은 대대로 번영하여 후손들이 벼슬길에 나아가 나라에 공헌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진정한 사랑의 힘과 인내의 가치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